전창인 연구원님이 네. 22년 8월에 나오셨었어요. 아, 예. 얼추 딱 6개월. 네네. 아, 그때라도 살 걸. 아, 네. 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와, 뭐 6개월 네. 안에. 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거의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네. 아, 미쳤어. 이렇게 네. 멈추질 않아. 이렇게 항상 제가 안 사면 네. 신고가를 가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것 네. 같아서 아, 저거 봐라 하니까 뭔데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고. 네. 네. 자, 그게 바로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오늘 전창현 연구원 통해서 또 얼마 전에 그 22년 4분기 실적이 다 나왔으니까 아, 예.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네.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근데 4분기 실적들이 솔직히 다 좋지는 않았죠. 썩 네. 좋은 건 아니었죠. 맞아요. 그 저희가 최근에 주가가 제가 살펴보니까 예. 거의 뭐 15% 이상 최근 한 달 예. 수익률 2차 전지 업종이 15% 이상으로 주가는 되게 좋은데 네. 그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저희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부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저희 수출 위주의 저희 2차전지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끼쳤고요. 환율에 어떻게 보면 좀 역효과가 네. 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이제 네. 그러니까 뭐 환율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원화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환산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11월달 이후로 좀 환율 하락이 좀 안 좋게 내려왔고. 적용을 했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메탈 가격의 상승입니다. 네. 저희 4분기에만 지금 분기별 기준으로 리튬이 12% 올랐고 이제 니켈이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메탈 가격들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되면 네. 전반 고객사로 좀 시차를 두고 판가로 정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정가되는 레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레깅 타임은 소재 같은 경우는 2에서 3개월이면 판가로 정가가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6개월 이면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기는 이렇게 전가되는 판가 대비 이제 워낙 급등한 이제 원가로 인해서 판가와 원가 사이의 격차,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좀 마진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영향이고. 연말에 조금 이제 소재 네. 가격들이 뛰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판가는 후행돼서 반영이 되는데 예. 원가는 바로바로 선행돼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가가 뒤늦게 따라오는 와중에 원가가 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 이상 이제 주요 메탈 가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원가가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죠. 판가 대비해서. 네.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4분기에는 좀 축소가 됐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건 일부 업체들의 이슈긴 했지만 좀 일부 고객사들이 좀 연말에 재고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의 좀 수요가 감소됐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저희 이번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부진했다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그 양극재 기업들 실적에 네. 포함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배터리 셀까지도. 네. 일단은 이따가 좋은 거 위주로 좀 한번 더 많이 여쭤볼 텐데 조금 이게 갈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셀, 양극 활물질, 양극재. 네. 그리고 동박 기업들, 알박 기업들 이제 한창 네. 쉬었고요. 네네. 알루미늄, 그다음에 동 기업들. 그리고 전액이나 첨가제 하는 회사들은 예. 상대적인 주가 수익률 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부진했고. 예. 요게 이렇게 갈리는 이유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도 그렇고 뭐 성장, 뭐 밸류에이션을 받는 배경, 네. 뭐 실적이 갈리는 요인, 뭐 두루두루요. 일단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수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실적이 견조하게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은 저희 그 주가가 선행하거나 후행해서 이제 먼저 앞서가거나 뒤따라가거나 이 속도 차이지 결국에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부여하는 멀티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멀티플도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먼저 주가가 좋았던 애들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해자가 좀 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소재로 예를 들면 이제 소재 안에서도 이제 스페셜티 소재와 커머디티성 소재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커머디티성이랑 저희가 주로 단기 계약 위주로 체결이 되고 네.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게 뭐 타업체로 이제 대체가 가능한 소재들은 굳이 중장기 계약을 체결을 안 해줘도 되고 아하. 그 마진 같은 경우도 뭐 낮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스페셜티 저희가 이 회사 아니면 좀 대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 좀 뭐 저희 한국 회사들이 주로 잘하는 것 중에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네.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소재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소재 회사들의 바게닝 파워가 강하고 그 고객사들한테도 이제 빨리빨리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쇼티지가 더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중장기 계약도 체결이 되고 마진도 좋고 이제 실적이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것도 이제 양극화 물질 기업들 네. 중에서도 하이니켈계를 잘하는 데들이 좀 해자가 있고 예, 거기에 따른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좀 더 높게 받는 거고 네. 그 동박하고 알박들은 네. 좀 쉬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감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을지.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양극재 다음으로 사실 선호하는 섹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장기 계약이 체결되는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또 동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양극재랑 동박 말고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체결되는 계약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일부 업체들은 있지만 대체로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째 이제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이제 높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좀 워낙 좋은 주가 상승세를 시현했던 것만큼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에 뒤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측면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알루미늄 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언론 보도나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좀 주요 고객사 향으로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을 이제 양극재만큼이나 뒤따라서 견인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박하고 알박하고 네, 거의 반반씩 비슷하게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그 단위 무게당 동박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비싸다. 네, 알루미늄은 사실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은 주로 저희가 양극박이라고 해서 양극에 들어가는 집 전체 전기를 모으는 역할을 알루미늄이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네, 있고 네. 그 거꾸로 이제 음극 쪽에서 전기를 모으는 집 전체 역할은 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동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쓰이는 뭐 절대적인 무게는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킬로그램당 이제 구리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예. 큰 틀에서 배터리 안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도 동박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조금 더 동박이 시장에서 실적 사이즈도 기업들 사이즈도 크고 올라갈 매출 때도 더 많이 사이즈도 올라가고. 네, 크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구나. 사실 이제 동박하고 알박하는 회사들은 꽤 이제 좀 수가 네. 되잖아요. 네, 신규 진출한 데들도 있고 뭐 계속 네. 증설도 하고 있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동음 알양 이렇게 외우면 되더라고요. 알루미늄은 그러네요. 양극으로. 네, 동은 이제 구리는 음극. 그렇죠. 전액이랑 예전에 네. 한창 그 첨가제 막 이거 막, 네. 막 마법의 가루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때는 전액하고 또 전액 첨가제가 네. 훨씬 주가 측면에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막 이렇게 양극화 물질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마우퍼폼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아니더라고요. 음.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수급이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수급이요? 네, 그 첨가제랑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국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스팟 시장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좀 최근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첨가제랑 이제 전해질 쪽에, 그러니까 특히 그 LiPF6 라는 그 범용 전해질이 네. 대표적으로 좀 저희 첨가제랑 전해질 쪽에서는 벤치마크 가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가격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좀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판가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수급입니다. 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희 한국의 뭐 첨가제나 이제 전해질 회사들도 당연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들의 판가도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좀 그 때문에 실적이 대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타 소재 회사들 대비 좀 주가가 부진하지 않았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아까 그 양극재 네. 기업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잘 받는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확실히 있는데 네. 하이니켈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양극재 부문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어떤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알겠는데 네. 다른 데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동박, 알박, 이제 전해질, 첨가제 이런 데들은 좀 어때요? 뭐 경제적 해자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게 어차피 저희가- 같이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기는 한데. 예, 그렇죠. 저희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기술적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럴 정성적인 수 문제예요. 그게 그 이제 멀티플이라는 게 해자라는 그렇게 게. 네, 나타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나름 그래도 정량화돼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마켓 셰어라고 생각합니다. 점유율. 시장 점유율.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해자가 유지되는 기업들은 잘 보시면 지난 1년 그리고 지난 2년간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확대되거나. 근데 거꾸로 예. 저희가 좀 시장에 그 어떤 그 해자가 없어서 뭐 신규 후발 진입 업체들한테 좀 마켓쉐어를 내주는 회사들은 저희가 뭐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좀 해자가 부재한 소재 혹은 기업들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언급드린 하이니켈 양극재는 지금도 계속 고객사 그리고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만큼 거꾸로 후발 진입에 대한 어느 정도 해자가 수치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이 네. 양극재 한다고 해도 힘들고 그 중에서 예. 하이니켈계 한다고 하는 건 더 힘들고 예, 그렇죠. 따라올 수도 없고 이제는 막 이렇게 그래서 양극재 다음으로 전 그 해자가 사실 동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박도 잘 보시면 예. 생각보다 그 물론 시장 데이터가 좀 제한적인 하지만 예. 크게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특히 한국 회사들이 동박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 중국 업체들이 그 시장 진입을 여러 시도를 했지만 네.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 데이터 측면에서 올라오는 걸 올라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또 알아보니까 현업의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네. 그 티타늄 드럼이라고 동박을 이제 캐파를 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 장비가 있는데 네. 이 수급이 또 거의 뭐 그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글로벌리 이제 몇 개 소수의 업체들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소수의 이제 티타늄 드럼 장비 회사들이 좀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제 상위 업체들, 뭐 특히 저희 한국 동박 회사들 같이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이미 물량을 다 배정을 해놓고 보니까 신규로 이제 짓는데도 이제 이 장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설사 장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생산 노하우 그리고 오랜 생산 경험이 그 수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저희가 우려했던 것 대비 동박 산업에 대한 해자는 어느 정도 뭐 양극재만큼이나 좀 견고한 측면에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해자가 결국에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이 고객사와의 중장기 계약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스페셜티 소재와 커머디티성 소재를 가르는 가장 좀 정량화된 바로미터는 저는 중장기 계약 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네. 있다. 네. 괜히 10년 계약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페이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밑에 벤더 회사들한테. 네. 그리고 그 벤더 회사들도 그런 뭐 10년짜리 길게는 그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좀 캐파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후발 진입 업체들과의 또 격차가 경쟁을 되고. 그렇죠. 경쟁력을 더 공고히 하는 그 또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위 업체들 그리고 기존 업체들이 더 경쟁력을 더 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증설이 필요하고 증설하려면 미리미리 계약을 해야 되고, 그게 또 후발 업체랑 네. 초격차가 네.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양극재 쪽으로는 그런 초격차, 기술력 네. 차이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동박 같은 측면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롤투롤 장비 가져다가 네. 구리 같은 거 막 녹여가지고 네네. 부어서
두루마리 휴지 만들듯이 납작하고 네. 얇게 낭창낭창하게 해서 이따시만한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을까? 네. 약간 이건 그겁니다. 이제 시장 차원에서 항상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높은 멀티플 줘도 돼? 이런 주가가 지금 합당해?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어떤 진입장벽을 지킬 수 있어? 시장 점유율 안 뺏길 거야? 의심하면서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파악하기가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네. 말했듯이 저희는 최대한 그 수치 그리고 드러나는 숫자로 분석을 해야 그쵸. 최대한 객관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임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가면 다 자기네 회사가 다 제일 잘한다고 그렇죠. 하고.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비교는 네.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회사 그 비교는 그 현업에 계신 분이라도 네. 자기가 몸담은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좋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시장에 있는 점유율 같은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동박회사들의 이제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최소 유지 혹은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규 후발 진입에 대한 이제 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 긴 폭으로 만들고 길게 만들고 더 빨리 만든다라는 이 생산의 이제 3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뭐 속도를 동박 생산하는 속도를 빨리 하고자 하면 그 기본적으로 품질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찢어질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또 동박을 품질이 균일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면 또 생산 속도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 노하우 단에서 업체들 간의 분명한 격차는 존재한다. 네. 그리고 저희 국내 3사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기술 격차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 3사요? 안에서도 동박 3사. 동박 3사. 네. 뭐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그렇게까지가 안에서도 3사. 네네. 미국의 IRA 법안,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지고 네. 우리가 엄청나게 또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미국 현재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네. 수혜가 되고도 아니면 네.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유럽이 비슷한 거 들고 나왔어요. 네. CRMA. 네네. 요게 크리티컬 로우 메터리얼 액트. 예. 핵심 원자재법. 네. 핵심 원자재법. 네. 그러니까 유럽판 IRA라고도 불리는데 예. 요게 그 법안이 구체화돼서 나오는 건 아직 좀 시간이 그렇죠. 남았다 하더라고요. 예. 한 3월쯤 공개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예. 보도들이 나오던데 예. 이게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영향이? 일단은 그 RMA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IRA와 굉장히 유사한 법입니다. 핵심 취지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아마 추정컨대 유럽 입장에서 우방국 중심으로 유럽 현지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구축이 저희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또 공격적으로 유럽 현지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좀 국내의 배터리나 소재 회사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재 유럽 안에 캐파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캐파에서 유럽 안에 공장 비중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나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대부분 유럽 현지에 캐파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 국내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의 이 RMA 법안은 이제 법안이 상정되고 나서 이제 실제 시행되기까지 과거의 유럽의 법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주가적 관점에서의 저희 모멘텀은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 시행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셀 3사도 그렇고 네. 양극재 기업 2개 회사, 네. LNF랑 에코프로비엠도 다 유럽에 진출되어 있고 LNF랑 에코프로비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네. 상반기인가요? 에코프로비엠이? BM은 제가 알기로 24년 양산을 24년이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LNF는 아직 유럽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유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IT랑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동박 기업들은 이미 진출이 되어 있는 거고. SKIT 그 분리막 공장은 네. 이미 폴란드에 지금 공장이 있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나 이제 룩셈부르크와 이제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조금 이제 이슈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 이게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든 변수기는 한데 테슬라가 항상 뭐 한다 네. 그러면 예.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3월 1일이죠. 네네. 테슬라가 그 인베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그 뭐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기는 한데 예. 요게 뭔가 좀 예상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아직 그 포스터만 나온 상황이고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일부 언론 보도에 뭐 추측성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중장기적으로 좀 사업 계획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중장기 사업 계획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플랜 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고요. 네. 과거 초기에 2006년에 마스터 플랜 첫 번째 플랜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은 2016년에 나왔고 네. 지금 이제 2023년 그러니까 7년 만에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사업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신규 전기차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3 혹은 모델 Y보다도 이제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소프트웨어단의 뭐 자율주행이나 AI 혹은 뭐 생산단의 생산 기술 혁신이나 혹은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ESS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그 여러 가지 그 청사진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 2차 전지 섹터 안에 주로 좀 관련이 있는 이제 팩터라고 하면 결국 그 이제 신규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 신규 전기차 플랫폼이 공개됐을 때 일단 관련돼서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협력을 좀 하고 있는 배터리나 이제 소재 밸류체인 상의 협력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거나 혹은 좀 신규로 이 새로운 플랫폼에 좀 진입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뭔가 좀 협력사 네. 풀이 넓어진다라든지 문턱이 네. 낮아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싼 배터리를 넣어야 저가형 자동차가 가능하니까. 네. 네. 혹은 그 더 가성비가 좋아야겠죠. 가성비. 그래서 더 가성비가 좋은 뭐 소재를 뭐 신규로 뭐 채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싼 거, 뭐 3천만 원대 초반이라는 예. 뭐 그런 기사들은 계속 좀 나오고는 있던데 예.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 보면은 굵직한 기업들 앞에서도 뭐 저기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네. 또 이렇게 배가 아프지? 네. 올해 들어서 네. 이게 올해가 여러분 2022년이 아니고요. 네. 23년. 네. 그래봐야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2월 14일에 찍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한 달 반도 안 돼서 5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예. 그렇죠. 코스닥 대장주가. 네. 어디 뭐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도 아니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네. 한 작년 연말부터 들리기로서는 약간 뭔가 마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메탈 가격 빠진다, 환율 빠진다 이러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돼서 이제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예. 게 여의도에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이건 몰랐지 하면서 다시 날아가더라고요. 예. 왜 이러는 겁니까? 네. 그 일단은 결론부터 이제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면 네. 실적보다는 이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고 실적보다 모멘텀이요. 네,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간략하게 그래도 좀 짚고 네네네.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4분기 저희 실적이 좀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아쉬웠는데 메탈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스프레드 마진이 악화되었고 좀 일회성 비용으로 다소 아쉬운 실적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컨센을 20% 정도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네. 일단은 매출단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이제 견조한 이제 판매량 증가가 나오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그래도 20% 가량 증가를 했지만 네. 좀 수익성 단에서 환율이 하락
그리고 메탈 가격이 상승하며 환율과 메탈과 관련된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되었고, 두 번째로 좀 재고 관련돼서 좀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축소되었던 게 4분기였고요. 저희가 1분기에도 이제 4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에 의해서 수익성 둔화 구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1분기 때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네. 2월 기준으로 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성 부분에서 좀 둔화가 지속될 것 같지만 2분기부터는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다시 QOQ 전분기 대비 마진율 그리고 매출 단에서도 좀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실적은 좀 2분기부터 저희가 좀 회복을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계속 좋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네.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좀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또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네. 중장기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게 사실 10년짜리 40조. 네, 그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거꾸로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네. 네. 경쟁사가 장기 계약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주요 고객사 물량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제 드러났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기존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혹은 생산 능력 가이던스에는 포함되지 않은 잉여 물량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와 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네. 언제도 에코프로비엠도 뭐였지? 네. 10년짜리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큰 거? SK온 쪽으로 예. 이제 10년짜리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네. 두 차례에 걸쳐서 SK온 쪽 물량이 계약으로 나오긴 했어요. 덩어리 큰 거. 네. 네네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아직 가셔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SDI 쪽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SDI랑 10년짜리 40조 원짜리 네.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네. 그것 말고도 에코프로비엠도 SDI랑 네. 장기 계약을 또 네. 맺을 수도 있다. 네. 물론 요거는 이제 가시화돼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예. 테고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이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털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그 최근에 제가 봐도 좀 네. 에코프로비엠이 단기적으로 좀 실적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는 거는 저도 아쉽게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의 모멘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고객사 쪽으로 이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장기 계약 수주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고 네네. 두 번째로 이제 당장의 다음 달이죠. 이제 3월 달에 IRA 법안에 하위 규정이 나옵니다. 아, 네. 이 하위 규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는 이제 북미 이 투자와에 관련돼서 소재업체들이 워낙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 보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혹은 구체화되지 못했던 이 투자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에코프로비엠만의 또 차별화 포인트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네. 더 첨가를 해보자면 차별화 포인트. 네. 일단 첫째는 업종 안에서 저희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발표된 어떤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가장 공격적인 양극재 생산 능력 가이던스를 내비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설 같은 거 예. 제일 열심히 하겠다. 예. 26년에 55만 톤 수준의 이제 매우 높은 수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기술력 또 뛰어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이 그룹의 가족사죠. 계열사들을 통해서 양극재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론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다소 부담일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방향성이 꺾인 거는 아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구체 조달부터 폐배터리까지 네. 다 수직 계열화 시켜버리고 약간 그 포스코 계열에서 포스코 네. 케미칼이 뭔가 수직 계열화 네. 힘도 받고 막 옥동자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네요. 거기서도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 전창현 연구원이 쓰신 그 네.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보니까 17만 원입니다. 예. 지금 13만 얼마죠? 네.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주가에서도 17만 원이면 꽤 업사이드를 많이 보시는 건데 네. 이것도 1년 근데 목표 주가가 아니라 6개월 목표 주가예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그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양극재 업종을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타 소재 회사들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아니면 실적의 어떤 견조한 성장성 측면에서는 네. 전혀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PER 이런 걸로 봐도 30배가 안 넘죠. 에코프로 BM이. 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시장 기대치 기준으로는 아마 30배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올해. 네. 올해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네. PER 20배 대에 네.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성장세라든지 예. 경제적 해자 같은 거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면 당연히 이제 LNF랑 또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BM을 살까 LNF를 살까 뭐 같이 사면 더 예. 좋긴 할 텐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작년 아니면 평상시에도 막 시총 차이가 많아봐야 한 2조 네. 요 차이였었는데 지금 시총 차이가 5조 원까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한 8조 원 중후반.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13조 원대 후반 가 있고 LNF는 8조 원대 중후반이던데 네네. 왜 이렇게까지 더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좀 경쟁사들에서 좀 네.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측면이 있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LNF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어서 이제 LNF도 이제 좀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실적 리뷰부터 말씀을 드리면 4분기 같은 경우는 LNF도 사실 부진했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 쪽으로 출하량이 좀 판매 증가가 좀 둔화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나 LNF도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이제 532억 저희가 네. 4분기 때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47% 하회하는 매우 아쉬운 실적이었고 환율이 이제 11월 이후 급격한 하락을 겪으며 이제 역시나 스프레드 축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단에서도 이제 중국의 이제 1월 달과 2월 달 이 춘절 연휴를 앞둔 이제 주요 고객사 중국 중심의 주요 고객사 쪽에서 생산량 감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좀 유사한 수준에 그치면서 다소 아쉬운 분기였는데 1분기 때 그래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저희가 1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출하량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량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올해도 이제 테슬라 쪽이 사실 이 LNF의 입장에서는 결국 최대 엔드 유저인데 네. 이 테슬라 쪽으로 가는 이 양극재 판매량이 이제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안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 LNF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에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에 좀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테슬라의 지역별 판매량 저희가 추정치를 보면 그래도 유럽이 가장 높은 판매 증가를 보일
보일 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수요는 LNF 입장에서 전방 수요는 이제 올해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사실 네. 계속 부각되는 중입니다. 원래 LNF는 사실 저희 양극재 안에서 피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 두 경쟁사들이 너무 앞다퉈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도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좀 강력한 이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 피어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양극재 업종에서는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두 가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테슬라 쪽 네.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메인 가장 관련된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수혜 기대감이 주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역시나 이제 3월달에 미국의 이 IRA 법안이 구체화된다면 좀 다소 불확실했던 이 국내외 이제 투자 계획들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쓰셨네요. 리포트를. LNF 2월 14일. 예, 그래서 2023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은 여기는 27배. 예.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에코프로 예. BM이냐 LNF냐 예. 선택하라면 네. 막 이런 내용들. 그죠. 물론 조금 있다가 저기 네. 포스코 케미칼도 예. 여쭤볼 거긴 한데 거기다 네네. 포함해서. 네네. 예. 저도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계속 양극재 업종은 네. 그래도 타 업종보다는 계속해서 선호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들 다 사실 선호줍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LNF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LNF 쪽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LNF는 좀 글로벌 가장 강력한 전기차 고객사를 좀 최대 고객으로 확보한 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경우로 저희가 올해 가정을 한다고 해도 전기차 수요의 하방 경직성이 가장 높은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LNF는 견조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LNF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LNF는 근데 약간 테슬라 이슈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해야 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참 옛날에는 그냥 음극재 회사로 많이 네.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네. 양극재랑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커졌죠, 여기도. 아,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철강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예, 맞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음극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양극재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아졌죠. 네. 또 얼마 전에 1월 말이었죠. 삼성 네. SDI 네. 10년 계약. 그것도 네. 40조 원 규모. 예. 요것도 이건 음극재가 아니라 양극재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의 이런 10년짜리 계약 보고 LNF 주가가 조금 출렁이기도 했었고 예. 막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았었고 이거 SDI랑 40조 원 계약의 의미를 조금 먼저 좀 풀어주실까요? 요거. 예. 일단은 그 공시 내용상으로 보면 네. 저희가 삼성 SDI 향으로 가는 전기차용 이제 하이니켈계 NCA 양극재를 이제 중장기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공시 내용상의 계약 금액은 40조 원이었고 이제 계약 기간은 23년부터 32년까지 전체 10년간 공급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판가 그러니까 메탈 가격 그리고 평균 환율을 적응했을 때 이제 추정한 수치입니다. 네. 추정한 이제 전체 계약 물량은 양극재 거의 한 73에서 74만 톤 수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10년간. 네. 이거를 배터리로 환산한다면 거의 460기가와트의 이제 배터리 물량이고 이 460기가와트는 거의 60kW 용량을 탑재하는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예. 760만 대 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엔드 유저는 이 SDI를 통해서 이제 북미의 이제 스텔란티스 향 공급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23에서 25년간은 이제 SDI의 단독 공장
쪽으로 예.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26년부터 이 SDI와 스텔란티스 간의 북미의 합작법인 합작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으로 저희가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서두에 말씀드린 23에서 25년간의 이 SDI 단독 공장량 물량은 기존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광양 공장 일부 라인을 NCA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소량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규모 있게 공급이 이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26년부터 좀 북미 합작법인량 물량은 포스코 케미칼이 아마도 저 해외 현지에 캐파를 증설해서 현지에서 공급이 개시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유럽이요? 아니요, 북미입니다. 북미 쪽으로. 네네. 스텔란티스 향. 네. 예, 그러니까 합작법인, 그러니까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쪽으로 들어가는 걸 네. 북미 북미에서. 쪽에다가 공장을 네. 지어서 네.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배터리도 이제 공장이 북미에 있는 거고 네. 양극재도 이제 북미에 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약간 또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0년짜리 계약이 나왔어? 그러면 그 10년 이내에는 적어도 SDI랑 네. 뭔가 추가로 계약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예. 맞아, 잘 돼도 걱정이긴 한데. 예. 그래도 저희도 안 그래도 그 계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좀 계산을 해봤는데 네. 사실 이번 계약 물량 외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공급이 필요한 물량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는 또 트렌드가 북미에서 이 완성차 회사들이 저희 국내 배터리사들 쪽으로 계속해서 기존 물량 외에 더 추가로 공급 물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거 얼마를 가져다 쓴다는 거. 이거 한번 조금 네. 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거 많이 네. 요구하지 않나요? 엑셀 표로 예. 업체별로 지역별로 네, 그렇죠. 얼마씩 몇 톤 이렇게 한번 좀 네,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정리해달라고 예. 좀 갖고 계시면 좀 주세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실전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의 네. 엑셀표로 정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거죠. 네. 어디가 뭐 몇만 톤, 어디가 몇십만 톤. 네. 근데 약간 포스코 케미칼은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던 질문이고 재작년에도 물어봤던 질문이고 3년 전에도 물어봤던 질문인데 항상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인다. 그렇죠. 네. 한 3년 전에도 네. LNF, 에코프로, BM보다 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포스코가 있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높죠? 네, 그렇죠. 저희가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주로 이제 주가 상대 지표라고 보고 있는 뭐 PER 멀티플이나 혹은 네. EV EBITDA 멀티플 기준 모두 다 지금 뭐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경쟁사들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의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창현 네. 연구원님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목표가 포스코 케미칼 산출할 때 그냥 단순히 네. PER 이런 걸 안 쓰시죠. 그렇죠. 그걸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실 PER과 EV EBITDA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엔과 LNF와 달리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문별로 이제 가치를 따로 뽑아내서 합산을 해서 저희가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좀 다르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EV EBITDA 멀티플을 사용해서 이제 각 사업부별로 이제 기업 가치를 뽑아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가치를 매겨서 그걸 다 합산을 해서 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해서 이게 현금 흐름의 한 몇 배 정도 네. 가치를 받으면 되느냐 네. 그 과정인데 지금 25만 원 쓰고 계세요. 예. 그죠? 가장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예, 포스코 그렇습니다. 케미칼 25만 원. 요 정도면은 잠깐만 이게 EV/EBITDA 몇 배야? 어디 써 있나? 저희가 25배 주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해서 25만 원의 목표 주가가 나온 거고 다른 데들이랑 산정하는 방식이 여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LNF는 좀 유사한 밸류에이션 방식을 쓰고 있고 네. 포스코 케미칼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합 기업에 가까워서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내화물 제조 정비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멀티플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아까 표에도 보시면 네. 에너지 소재라고 하는 그 2차전지 소재 사업부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는 좀 2차전지 산업의 좀 고성장
그 고 멀티플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쵸. 거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양 산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철강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부에서 벌어들이는 에비타 현금 흐름에는 좀 다소 낮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 거죠, 사실. 포스코 케미칼 원래 그 철강 제철에 필요한 첨가제 같은 거 네. 그런 화학 소재들 이런 거 하는 회사였는데 정말로 제대로 변신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배가 아프지? 셀 업체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시는 셀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3사 이렇게 막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본인이 쓴 자료 내에서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아까 이제 4분기 실적 뭐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4분기 실적은 부진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예. 그거 좀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4분기 실적 얘기를. 아, 예. 그 4분기 실적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2,374억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형 전지 부분 판매가 부진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전기차 그리고 ESS 전지 쪽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은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이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달성을 했지만 좀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뭐 임직원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ESS 과거에 이제 진행되었던 ESS 교체 비용의 이제 증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실적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에는 역시나 이 일회성 이제 역량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4천억대로 다시 회복을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73% 증익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출하량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가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참 요 리포트에 조금 있기는 한데 1월 말 기준으로 우리 사주 그 이제 상장 이후에 1년이 넘어서 우리 사주 이제 팔 수 있는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있는데 실제로 어때요? 좀 시장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던가요?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사주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792만 주였고요. 전체 주식 총수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3.4%.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LG 화학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거의 81% 갖고 있죠.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일부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 유통되는 유통 물량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소한 주식이죠. 그렇죠. 근데 유통 물량이 적은데 거기에다 우리 사주가 한 3.4% 되니 매우 크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되게 적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되게 커 보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1월 30일 날 그 락업 해제가 됐습니다.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임직원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파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고 이제 그 당시 뭐 40만 원 후반대 뭐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었으니 매도 요인이 충분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1월 30일 이후로 좀 생각보다 많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또 최근에 좋다 보니까 더 보자. 네, 아마 그런 걸로 저희는 회사 더 다니자.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1월 30일 이후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목표 주가 60만 원 쓰고 계세요. 예. 네네네. 요거는 잠시만요. 한번 밸류에이션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지. PER이 23년 기준으로 한 70배 나오는구나. 그렇죠. 요 정도면 여기는 어때 목표 주가 뽑을 때 거의 주로 PER로 하세요? EV 에비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초기에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단위 캐펙스가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이제 수익성이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가비 비중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EV 에비타 멀티플을 사용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걸 좀 감가상각하는 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60만 원 목표 주가 쓰고 있는데 요게
1월 말 주가 수준이니까. 근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양극재 기업 대비로는 또 많이 오르지는 못했었고, 예. 약간 셀 업체들이랑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따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예. 최근의 흐름은 그쵸, 양극재 회사들이, 그러니까 일부, 정확히 말하면 일부 양극재 회사들이 일부 양극재 매우 회사들. 강했죠. 네. 주가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이제 성장 스토리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예. 보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다른 기업들, 이게 참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셀과 양극 활물질, 네. 그리고 기타 등등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하나하나 좀 나눠서 한번 볼까요? 아까 근데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양극재 다음으로 좋게 보는 게 동박 예, 맞습니다. 쪽이다. 네. 그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 SKC. 땅 일진 머티리얼즈도 근데 커버하시는 것 중에서는 일진도 커버하세요? 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 어떤 거부터 볼까요? SKC? 네, SKC 시총순으로 해도 네네. 이게 크니까. 근데 여기도 하여간 다들 4분기 실적은 다 안 좋았는데 예. 또 누구는 달려가고 SKC도 최근에 네. 조금 오르던데 그렇죠? 네. SKC는 예.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많이 못 올랐네? 네, 다른 같은 동박 회사들이었는데 좀 희비가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 솔루스 첨단 소재는 조금 올랐고요. 네. SKC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두 기업 다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역시. 네. 네. 근데 실적은 안 네. 좋았는데 솔루스는 2월 한 12일, 13일 막 이렇게 급등한 적이 예. 있었고 네. SKC는 좀 주가도 부진했고 예.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일단 먼저 상대적 비교를 위해 솔루스 첨단 소재 입장에서 좋았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유럽의 이 동박 공장을 갖고 있어서 유럽의 상황과 매우 이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제 투자 센티먼트가 매우 좀 직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네. 유럽의 IRA 법안이라고 했던 CRMA. 네, 예. CRMA. 네. 유럽의 CRMA. 요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생각보다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네. 생각보다 겨울이 따뜻했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많이 떨어졌죠.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동안 적자를 유지하고 있던 이 전지박 그리고 동박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올해 안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특히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유럽의 날씨를 통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참 주식 투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보고 이런 것들을 매크로도 다 체크를 해야겠더라고요. 예, 예. 네. 맞아요. 네. 날씨도 그리고, 중요한 변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SKC가 좀 부진했던 이유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SKC는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이제 동박사업부도 이제 실적이 연말에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네. 화학사업부의 감익폭이 특히 컸습니다. 화학사업부가 지금 4분기에만 전반 좀 시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화학사업도. 네. 그리고 이 화학 부문이 올해 1분기에도 이 시황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전체 실적 부진을 지금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주가가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동박도 안 좋았는데 화학도 1분기까지도 계속 안 좋을 걸로 보이니.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조금은 좋지 않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더 강했던 네. 것들이 그러니까 좀 주가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을 시현했던 최근 2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커버하신다는 게 동박 하나가 일진 머티리얼즈. 네. 네. 그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 저희가 실적 발표가 안 나와서 저희가 2월 14일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리포트로 그때 코멘트를 해주시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화기업이랑 천보도 커버를 하시죠? 제가 천보는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동화기업은 아직 커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천보는 좀 요즘 상황은 어때요? 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좀 부진한데 네. 그 4분기 실적 역시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리포트를 아직 쓰지는 못해서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포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좀 시장 상황에 따른 저의 추정치입니다. 네. 추정을 해봤을 때는 일단 첫째 그 전자소재 사업부가 있는데요. 첨보 네. 같은 경우는 주로 LCD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요새 LCD 업황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쪽이 특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역시나 4분기에도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 전해질 사업부도 사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의 그 중국 시장 중심으로 전해질 그리고 첨가제 쪽의 판가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도 좀 가격 쪽 측면에서 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판매 물량 같은 경우도 4분기 때 저희가 좀 중국 고객사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재고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저희가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첨보의 4분기 실적은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톤다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객사가 재고 조정을 했다라는 건 첨보의 전해질이나 첨가제를 좀 덜 사갔다라는 예. 뜻으로. 예. 그 앞에서 그 서두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네. 첨가제나 이제 전해질액 같은 네. 것도 공급이 많이 늘었다. 네. 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었고요. 약간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의 이야기인데 사실 2차 전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하시고, 네. 예, 그분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있고요.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신고가는 종목들이 꽤 네.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네. 양극재 기업들 위주로 한 번이라도 조금 차익을 실현했거나 네. 하시는 분들 이게 뭐라든가 이 구름을 잘 지나시는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제 한 번 팔았는데 그 더 비싼 값을 나는 못 사 했던 네. 분들은 또 이제 지붕 쳐다보는 케이스들도 있고 예. 약간 옆에서 이제 겪어보시면서 아 2차 전지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좀 조언 좀 해주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믿고 계속 가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예, 있고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주가는 이제 펀더멘탈에 수렴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펀더멘탈 대비 기대치가 앞서가면 주가가 이제 좀 오버밸류 된 것이고 당연히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기대 대비 좀 실적이 조금 더 빨리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단기적인 급등락은 현업에 있는 저조차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는 2차전지 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전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목표 지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뭐 당장에 25년까지 향후 3년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최소 연평균 40% 성장할 네.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까지 좀 시계열을 길게 끌어본다면 최소 30%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지금 내연기관차가 연간 이제 한 9천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 이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이제 전체 신차 중에 이제 전기차로 판매됐던 대수 침투율이 13%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산한다면 그 7배에서 8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결국에 저희가 뭐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전기차가 100% 전환은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이 결국 과거 대비 항상 역성장할 수는 없는 이런 성장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에 올라탄 섹터이기 때문에 좀 다소 좀 긴 호흡으로 좀 중장기적인 이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바라보고 좀 핵심 소재 혹은 핵심 뭐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모아간다면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훨씬 더 많이 갔다가 또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 과거에도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고점 대비 20-30% 조정을 받는 경우가 또 자주 있었고 1년에 한 2-3번씩은 있었고
또 항상 노이즈가 많더라고요. 뭐 마진이 축소된다. 네.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이제 보조금을 축소한다. 보조금을 네. 끊는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이제는 조금 꺾이는 것 아니냐. 네. 근데 또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달려가고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본인만의 좀 관점과 시계열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한 번씩 그 전창현 연구원 통해서 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 예. 뭔가 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하반기에 또 한번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